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9위를 공개합니다. 지구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19위 전 기자님 특종에서 태양이 우리 지구의 근본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그 태양이 넘치는 에너지로 지구를 역으로 공격하고 있기도 한데요. 태양 폭풍 같은 얘기인가요? 태양이 암을 유발하는 방사선과 자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지구에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네네. 산소 원자 3개로 구성된 이 오존의 분자가 지상으로부터 25에서 30km 높이의 성층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요. 이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자외선 중 약 95에서 99%를 흡수하면서 우리가 직접 자외선을 쐬지 않게 해주는 지구의 보호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2020년 현재 남극은 서울시 면적의 1.5배인 1000제곱킬로미터의 오존층이 사라졌고요. 뿐만 아니라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부, 호주 등 전 세계 오존층이 파괴되며 지구의 보호막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헤어스프레이 그런 데 들어가는 프레온가스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요새는 사실 프레온가스를 좀 많이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괴되고 있는 원인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프레온가스의 대체제로 쓰이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프라이팬 코팅제나 각종 냉매에 쓰이는 화합물 클로로포름의 염소 성분이 있는데 이 염소 원자 하나가 무려 약 10만 개의 오존을 파괴해 오존층을 없애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밖에도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 등 환경오염을 통해서도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우리 인간 또 생태계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요? 인간의 DNA, 핵산, 이 단백질은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에 그대로 자외선이 쏘여진다면 흔하게는 눈의 결막염, 또 백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이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홍반. 그런데 이 홍반도 악성 홍반이면 이게 결국엔 피부암 같은 희귀암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호주 지역은 호주 보건복지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6년에만 무려 약 1,800명이 피부암으로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는 그렇게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좀 긴 팔 많이 입고 선글라스 꼭 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존층 파괴가 심한 남극과 북극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암 발생률이 지난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는 동식물 등 생태계까지도 위협하는데요. 자외선 때문에 꽃들은 개화하지 못해 말라 죽고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감소해 생태계 먹이 사슬의 균형이 깨지면 어류, 또 동물들의 멸종을 초래.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인류의 멸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류의 생존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보호막, 여러분 꼭 지켜내야겠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7위를 공개합니다. 현실재앙, 지구 침몰의 날. 2020년 5월 물의 흐름과 특성을 연구하는 수문학자를 비롯해 지질학자 등 과학자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기온이 상승해 알래스카의 얼음이 녹으면 산사태로 프린스 윌리엄 해협은 초토화될 겁니다. 200여 개의 섬과 빙하로 이루어진 자연 생태계 보호구이자 관광지,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해협. 그런데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최소 1년에서 20년 사이에 가파른 경사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약 5억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사가 함께 쓸려 내려가는 산사태가 발생. 그리고 이 산사태로 녹은 얼음과 토사물이 바다를 덮쳐서요. 그 충격으로 수백 미터의 메가쓰나미가 발생해 알래스카의 항구 도시 휘티어 지역을 단 20분 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얼음이 녹는다는 게 그냥 해수면만 올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맞아요. 19세기경 산업화 시기, 이전에 비해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1도가 상승했고요. 그러면서 남극과 알래스카, 그린란드 등 전 세계 빙하가 녹으며 바닷물이 돼 5년 사이 지구의 해수면은 약 5mm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 이렇게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 지구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바닷물이 늘어나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닷물의 무게가 늘면서 그 압력으로 해저 아래 지각판들을 자극,
그러면 그 자극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지진의 충격으로 해일과 쓰나미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나비 효과잖아요. 이게 얼음이 녹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네. 인류의 또 다른 재앙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요. 홍수와 해일, 쓰나미로만 그치지 않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해수면이 약 1m 상승할 경우에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일본 도쿄 등 세계 유명 명소들이 소몰되며 초토화.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끔찍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요? 지표면 고도 데이터를 연구하는 미국 셔틀 레이더 지형 미션 시스템에 따르면 지구의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인천, 경기도 일대, 부산 일부 지역이 초토화, 항구와 공항을 비롯한 교통, 통신수단 등 전 산업이 마비될 뿐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며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게 일어난다면 정말 끔찍해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6일 공개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그리는 지구는 황폐화 그 자체죠. 거대한 모래폭풍이 휩쓸고 간 도시는 온통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인들의 폐 건강을 위협하며 인류의 멸망까지 야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사태가 진짜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미세먼지는 정말 소리 없는 살인마잖아요. 맞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다 폐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미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재난 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 세계 도시 인구의 80%가 심각한 대기 오염에 노출돼 있습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매년 초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무려 약 879만 명. 심지어 오는 2050년이면 대기 오염 피해 사망자는 2배로 불어날 거라고 합니다. 어우.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자가 이렇게 뭐 몇백만 명까지 될 줄 몰랐어요. 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거쳐서 폐뿐만이 아니라 이 혈관들에게까지도 침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체 곳곳에 염증이 생기면 심장과 뇌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 암, 뇌졸중, 치매를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런데요. 소리 없는 살인마 같은 이 미세먼지는 인류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극심한 피해를 끼칩니다.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식물의 잎에 달라붙으면 광합성 기능을 하는 잎의 기공을 막아서 식물의 성장을 지연시키고요. 또 미세먼지 속의 이산화황, 이산화질소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데 산성화된 토양과 물은 산림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유발, 인류의 식량난까지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전 세계적인 뭐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자연 전체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끔찍한 사태는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9년 UN 생물다양성과학기구에서 2016년까지 대기 오염으로 인해 가축 종류 중에 9%가 멸종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향후 수십 년 이내 양서류의 44%, 포유류의 33%가 대기 오염으로 멸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 오염만으로 저렇게 많이 멸종한다고요? 네, 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 균형 깨지는 거는 막을 수 없겠네요. 시간 문제네요. 큰일이다. 이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는, 아니 이 지구는 결코 숨 쉴 수 없을 겁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8일을 공개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모모를 내뿜고 있다. 두 분은 옷 쇼핑은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이렇게 티가 안 나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도 본인 의상 입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호호. 눈여겨보겠습니다. 쇼핑을 즐기는 우리들이 환경 파괴,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뭔가 불길해서 느낌이. 그렇죠? 옷 쓰레기? 저는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옷을 만들 때는 화학물질과 인공 염색 재료를 사용한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등 합성 섬유로 옷을 만드는데요. 이런 옷은 면이나 목화 소재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함정이었던 겁니다. 2016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합성섬유로 만든 옷을 세탁할 때마다 무려 약 7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요? 저런 거 본 적 있죠? 아, 이게 우리 옷에 저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미세하게? 들어있죠. 근데 진짜 너무 많다 저거. 자, 엄청납니다. 2017년 세계 자연보호연맹에 따르면요. 해양에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무려 35%가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게 연간 100만 톤에 달하는 합성 섬유 속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느냐? 미세 플라스틱은 독성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을 흡수한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생물들이 섭취할 경우 독살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다.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 먹이 사슬에 따라 거슬러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면 폐조직이 손상되고요. 천식과 발작 같은 호흡기 질환에 암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무서운데 이게 사실 우리가 매일 입는 옷에서 다 뿜어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 느끼고 있었지만. 그렇죠. 물론 옷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몇 번 입고 또 사고 있어도 또 사고 이런 무분별한 의류 소비는 줄이는 게 좋겠죠. 자, 취재하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국 환경운동가가 개발한 세탁볼인데요. 바닷속 이물질들을 잡아내는 산호초를 보고요. 착안했습니다. 아, 그 세탁할 때 같이 넣으면 아하. 미세 플라스틱과 찌꺼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일종의 필터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구나.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네. 꽤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 네. 사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7위 공개합니다. 인류 최후의 보루에 닥친 위기. 지구에 닥친 제2의 빙하기, 소행성 충돌, 대륙을 뒤덮은 강력한 쓰나미 등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지구 종말. 그런데 이런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한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있죠. 북극점에서 약 1,300km 거리에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 내의 스피츠베르겐 섬에 있는 인류 최후의 보루, 세계 최대 유전자 은행,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입니다. 해발 130m, 수평 120m 깊이의 위치. 핵폭발은 물론 소행성 충돌에도 끄떡없도록 강한 콘크리트로 꽁꽁 감싼 국제 종자 저장고는요. 전쟁, 식물 전염병, 기후 변화 등으로 인류의 식량이 멸종될지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2008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현재 이곳에 보관된 식물 종자는 무려 100만 종 이상으로요. 실제로 2015년 9월 내전으로 황폐화된 시리아는 유실된 종자를 재건하기 위해 보관소에 약 3만 8천 점의 종자를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미래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아, 정말 동감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국제 종자 저장고가 스발바르 제도에 만들어진 이유, 바로 녹지 않는 땅, 영구 동토층이라는 환경 때문인데요. 만약에 전력이 끊기거나 벽체가 무너져도 자연 냉동고인 영구 동토층이 영하 3도를 유지해 씨앗이 발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 금고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지구 온난화. 아, 저기도 이제 동토가 안 되게 되겠구나.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저 문제 되게 심각해요. 2017년 5월 어느 날 저장고 한 곳의 입구가 침수된 겁니다. 녹았구나. 녹았어. 녹기 시작했어. 그렇죠. 어머. 당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요. 국제 종자 저장고가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의 기온이 상승했고 헐. 이때 영구 동토층에서 녹은 물이 흘러든 거였는데요. 어떻게 경고의 메시지네요. 북극은 지구의 기후 변화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렌즈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구 동토층이 녹았다는 거는 그만큼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현재 상태의 탄소 배출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100년 이내로 스발바르의 평균 기온이 무려 10도까지 상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자 저장고 내 종자 보관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쩌면 수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인류 최후의 보루 스발바르 종자 저장고를 지켜야 우리 미래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6일 공연. 식탁 위 음식이 사라지고 있다. 2019년 6월 영국의 한 식물원과 스웨덴의 한 대학교가 내놓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 식물 10종 중 6종은 이미 멸종. 위협받는 인류의 식탁. 야, 10종 중에 6종이면 정말 무서운 연구 결과인데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250년간 무려 571종의 야생식물이 멸종됐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식물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속도에 비해서 현재 식물의 멸종 속도가 최대 500배나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식물은 왜 멸종되는 거죠? 자, 식물 멸종이 가속화되는 이유, 과도한 농작물 경작 때문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인간들이 제초제, 살충제 등 농약을 남용하면서 토지를 오염시키고 급기야 식물들의 멸종을 앞당겼다는 얘기죠. 실제로 최근 약 20년간 식물을 생산해내던 토양 생산성이 2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류가 생산하는 주요 농작물은 사탕수수, 옥수수, 쌀, 밀, 감자, 콩, 기름야자 열매, 사탕무, 카사바 등 총 9종인데요. 현재 나머지 다른 재배 식물 상당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 주요 농작물마저 생산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 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00년대 초 아일랜드인들은 주로 감자 경작을 했는데요. 1840년대 갑자기 아일랜드 전역에서 감자 역병이 돌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약 10년간 대기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단일 재배 품종이었던 감자가 사라지니 800여만 명의 아일랜드 인구 중 약 100만 명이 아사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농작물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그 농작물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없어진 거라면은 인류에게 급작스러운 식량난이 찾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100만 명의 아사 믿기십니까? 굶어 죽은 겁니다. 한정된 농작물에만 의존하다가 농작물이 자연재해로 흉년이 지거나 자칫 전염병이 덮치기라도 한다면 전 세계가 심각한 식량난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아, 공포스럽네요. 진짜 무섭다. 갑자기 쌀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어우. 그러니까 오늘 순위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비해서 종자 저장고도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잘 마련해야 되는 거고 이거 우리가 지키고 다 대비를 해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지켜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인류 최악의 환경 스캔들. 1998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를 뒤덮은 검은 그림자. 한 농장에서 소 19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농장주는 떼죽음의 원인으로 농장 인근에 위치한 세계 최대 화학기업 D사의 공장을 의심. 그 뒤 한 로펌을 찾아가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의뢰한 그리고 밝혀진 이 사건의 검은 실체. 인류 최악의 환경 스캔들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뭐죠? 당시 D사 공장에서는 프라이팬이나 오븐에 음식이 눌러붙지 않도록 코팅하는 물질인 테플론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과불화 옥탄산이 사용된 겁니다. 뭐야? 이게 뭐냐? PFOA라고도 하는데 이 발암 물질입니다. 이 끔찍한 발암 물질을 인근 강에 유출시킨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인체에 다량 축적되면 간암, 신장암, 갑상선암, 각종 암부터 불임, 폐하, 기형까지 정말 끔찍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저 발암물질을 그냥 모르면 어떻게 해? 아니 근데 그걸 알면서 배출했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아니, 모르고 했으면 그래도 뭐라고 할 판에 지금 뭐 근데 화학 알면서. 전문 기업이잖아요. 근데 알았을 것 같은데 발암 물질을 그냥 강으로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잖아요. 지어서 오염시킨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또 한 번 밝혀진 D사의 추악한 민난. 1981년 공장에서 일하던 임산부 직원과 출산한 태아의 혈액에서 기준치 이상의 PFOA 성분이 발견. 게다가 1991년 공장 인근 마을의 수돗물에서도 이 성분이 검출됐지만 환경보호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왔던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게 테플론이 얼마나 독성 물질인지 자체 임상 실험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회사 노동자들에게 테플론 성분을 넣은 담배를 피우게 한 건데 악마 아니야 악마? 이후에 사람들은 두통, 메스꺼움 등에 시달렸습니다. 왜 피게 해요, 그래? 임상 실험을 한 거죠. 그 악마네.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은폐하고 폐기물을 방류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밝혀졌을 땐 너무 늦어버린 상황. 이미 주민들의 몸속에 흡수된 독성은 그들을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했는데요. 그래서 2015년 PFOA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던 피해 주민들 무려 3,535명은 D사에 대한 단체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지난 2017년 2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지방법원은 D사는 피해자 3,535명에게 6억 7천만 달러를 배상하라 라며 한화 약 8천억 원의 보상금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 보상 금액이 있다는 거는 다행이지만 이게 건강이잖아요. 사람 몸이고 이미 피폐해진 몸과 자연은 이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보다 더 우선이었던 기업의 이익,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만나볼까요? 정말 요새 열풍이죠. 나쁜 기름 잡아주는 좋은 오일, 크릴 오일을 가져왔습니다.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크릴에서 추출했습니다. 품절 임박 바로 서두르세요. 일명 혈관 청소부로 불리며 국내 홈쇼핑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크릴 오일. 크릴 오일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 해역, 남극해에 서식하는 갑각류 크릴에서 추출한 오일로요. 오메가3,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분해 효소 등이 함유돼 있다고 알려지면서 건강식품 원료로 각광받고 있죠. 근데 뭐 크릴 오일 좋다는 얘기는 이제 너무 이슈라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 부모님이나 지인 선물로 애기 몸에 좋대 많이들 하더라고요. 건강식품 원료로 사랑받는 크릴. 이게 비록 크기는 작지만 남극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극의 먹이사슬 최하단에 있어서 오징어, 바다새, 펭귄, 고래 등 남극 생물 대부분을 먹여 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한 남극 연구소에 따르면 크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심해에 침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크릴이 이렇게 침전시키는 탄소량이 무려 2,300만 톤. 엄청나죠? 고맙다. 이 양은 영국 전체 가정에서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고마우신 분들이 진짜 고맙네요. 지구를 살려주신 분들은 그래서 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는 크릴, 아니 크릴느님은 일명 지구의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벤져스네. 아니 난 이렇게 주요 이제 먹잇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환경까지 보여주는 건 없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내린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크릴의 인기가 치솟자 남극 생태계는 물론 지구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 크릴 어업이 본격화된 이후에 크릴 오일 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남극해에서 무분별한 크릴 남획이 이루어졌고요. 1970년대 이후 크릴의 개체수는 약 8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진짜? 거의 다 없어졌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리고 크릴의 개체수가 급감하자 먹이를 잃은 펭귄 등 남극 생물들도 위기에 직면하게 됐고요. 게다가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 온난화를 막던 크릴이 사라지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더 높아지고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한두 문제가 아니네요. 생태계도 위협하고 지금 지구온난화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뭐 취재 중에 알게 됐는데 크릴 오일의 핵심 성분이 인지질. 이 인지질이 물과 기름에 잘 녹아서 몸에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체내 흡수율이 높은 편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존 오메가3 제품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 자체는 낮은 편이라고 해요. 뭐예요? 그러니까 크릴 오일이 무조건 최고로 좋다. 이런 홍보에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지켜야 될 게 크릴 오일이 몸에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죠. 크릴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크릴이 정말 나쁘다. 몸에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확하게 아니라고 그렇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또 환경이니까. 네. 다행히 2018년 7월 전 세계 크릴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크릴 어업체 연합은요. 2020년부터 남극해 크릴 조업을 제한하겠습니다. 라며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남극해에서 이루어지는 크릴 어업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행이다. 내 건강을 지키겠다는 욕심 때문에 지구를 위협해서는 안 되겠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 재난들이 만약 지구가 보내는 경고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2019년에는 브라질 각지에서요. 무려 8만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 우리나라 면적의 3배 수준인 약 31만 8천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훼손.
자, 그리고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산불로 인해 한화 약 6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타는 건 순식간인데 그 산림을 키우고 그 안에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 수백 거예요. 년이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구 한쪽에서는요, 기록적인 폭우가 전 세계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2019년 3월 이란에서는 전국적으로 4,400여 개 마을이 침수, 1,000만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요. 또 올해 1월에는 사막 기후인 아랍에미리트에서도요,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 두바이 공항까지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한쪽에서는 불, 한쪽에서는 물, 뭐 극과 극의 재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건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자, 전 세계에서 벌어진 극단적인 재난 상황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은 견해입니다. 연구 결과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더 일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인도양 쌍극자란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 부분에 해수면 온도 격차가 극심해지는 현상인데요. 인도양의 서부, 동아프리카는 수온 상승으로 강수량이 급증. 또 반대로 수온이 내려간 인도양 동부는 강수량이 감소, 가뭄 현상이 극심해지는 것이죠. 이쪽은 완전히 건조해지고 이쪽은 완전히 습해지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인도양 동쪽 일대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 어디냐? 바로 호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호주 산불을 악화시킨 큰 원인으로 폭염과 가뭄이 꼽히기도 하죠.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근데 인도양 쌍극자가 이게 뭔지는 설명해 주니까 알겠는데 이게 네네. 원인은 뭐 밝혀졌습니까? 잘 모르죠. 실제로 모르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자, 이렇게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두고요, 연구한 전문가들은요, 지구가 뜨거워진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가 더 일상화됐습니다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에 무게를 두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빚어진 재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재난을 번질지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구가 보내는 경고를 우리가 이 사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8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구를 뒤흔드는 불의 고리, 들끓는 지구, 우리는 안전한가?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해안에서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해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0년 칠레에서는 규모 8.8의 지진으로 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만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동일본 대지진까지 끔찍한 비극이 이어져 왔는데요. 아, 정말 비극이었죠. 네. 우리는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인데 이 땅이 흔들린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공포인 거죠. 자, 그런데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 나라들의 공통점,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약 4만 킬로미터의 지역이 환태평양 조산대인데요. 자, 이 지역을 이으면 고리 모양이어서 일명 불의 고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판 구조론에 따르면요, 지구를 이루는 10여 개의 판들의 경계 부분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한데 특히 환태평양 조산대가 판의 경계에 모여 있어서 전 세계 지진의 무려 90% 이상이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있어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진 않습니다만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016년 9월 12일 대한민국을 대혼돈에 빠뜨린 사건, 바로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것도 끔찍했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 경주 지진은 1978년 기상청에서 계기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17년 11월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 이에 무려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956채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죠. 자,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건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국내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이 충격에 단층이 헐거워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상청의 한 지진 전문 분석관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의 지진 빈도가 늘어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에 대비해서 건물도 뭐 그런 설계를 많이 하잖아요. 내진 설계. 우리는 잘 안 하고 있지 않나요? 문제점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이 돼서야 6층 이상 또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지진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진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 있죠. 필로티 구조. 이 벽면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만 설치된 개방형 구조를 말하는데요. 웬만한 빌라는 다 지금 네. 저런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필로피 구조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때문에 지진에 취약해 연쇄 붕괴 위험이 높은 것이죠. 아, 저렇게 되는 거예요? 기둥이 부서지면서? 근데 이게 한반도 어느 곳에 일어나도 저런 건물 많기 때문에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붕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네, 이거는. 끔찍한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안전 대비만이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자, 불의 고리의 공포, 지진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12월 9일 뉴질랜드를 공포에 몰아넣은 소식.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뉴질랜드의 화이트 아일랜드에서 예고도 없이 화산이 폭발해서 2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을 거의 뒤덮었네요. 아, 저거 너무 무섭다. 그런데 더 심각히 우려가 되는 건요.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이후 환태평양 조산대 이 불의 고리의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쏟아진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이어서 1월 9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인근의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폭발. 이어서 1월 12일에는 필리핀의 탈 화산에서 무려 15km 높이의 화산재 기둥이 치솟으며 분화해서 수천 명이 대피하고 수도권 일대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큰 화산이 폭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지구상에 있는 활화산은 약 850여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무려 약 75%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밀집해 있어서 이 공포감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뭐 다 우리나라 근처에 있네요. 네. 아니 최근에 그래서 그 영화도 히트했잖아요. 그 백두산 폭발을 주제로 했던 영화 백두산. 이거를 보면은 아, 정말 만약에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반도는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로부터 비켜나 있긴 하지만요. 결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실제로 946년 발생한 백두산 폭발은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로 꼽히는데요. 당시 방출된 화산 에너지는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에너지의 무려 16배, 동일본 대지진의 무려 4배에 해당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럼 정말 사상 최악의 화산 폭발이었네. 그죠.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은요. 백두산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백두산에서 균열과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2004년 백두산의 한 계곡 인근에서 말라 죽은 나무들이 관찰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지하에서 표출된 유독가스를 주된 요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섭다. 근데 백두산 화산 전조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야, 이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만약에 정말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내 한 전문가는요. 만약에 946년에 일어난 백두산 분화의 단 1% 수준의 분화만 일어나도 북한의 함경도와 양강도 지역의 300만여 명의 주민이 재해 영역에 포함이 되고 천지 아래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면 반경 50km 내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무방비로 질식사할 수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지하 깊은 곳에서 여전히 들끓고 있는 마그마. 재앙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재해 대응에 대한 매뉴얼 반드시 꼭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기재난 19, 13위 공개합니다. 생존 시간 36일, 모모의 기적. 2008년 5월 중국을 강타한 스촨성 대지진. 이 지진은 규모 8.0의 초거대 지진이었죠. 1,500억 위안, 한화로 약 25조 3천억 원의 재산 피해와 그리고 사상자 44만 명, 사상 초유의 대지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보도로 접했지만 잊을 수 없는 또 재난 중에 하나죠. 엄청 무서웠죠. 순식간에 참혹한 모습으로 변한 스촨성.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열띤 구조 작업은 한 달여가 지난 6월경에도 계속이 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건물 잔해 더미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돼지였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뒷다리에 난 작은 상처만 빼면 거의 멀쩡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그런데 좀 합성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공간에 저렇게 숨어 있었던 것이죠. 36일 만에 스촨성 대지진 현장에서 구조된 돼지의 사연이 알려지자 기적의 돼지다. 아니 이건 저팔계의 부활이야. 라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는 기적의 돼지로 등극을 하며 청두에 위치한 지엔촨 역사박물관에 입양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박물관 관장님의 보살핌 아래 박물관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 재난 19, 10위 공개합니다. 전교생을 살린 선생님의 목소리. 2010년 4월 14일 오전 7시 49분경 중국 칭하이성 위수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근에 있는 제1민족중학교는 기숙사를 비롯해 교직원 숙소, 강의동 건물까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유, 오전 시간이고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 피해가 굉장히 컸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학교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903명 중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찰과상도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사망자도 없습니다. 아니, 지진이 뭐 3, 4도 아니고 7이라면서요. 7이죠. 이 대규모 강진이 발생하기 2시간 전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어서 일어나. 집합! 집합! 한 남자가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에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모두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교생을 깨운 이 남자의 정체. 누구예요? 제1민족중학교의 부교장 엘리 도어더였습니다. 그는 숙직하던 중에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불과 1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 땅이 움직이고 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벽돌 건물인 기숙사는 바로 주저앉았고 세상에. 학교 건물 지붕도 맥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피신하지 않았더라면 전교생이 저 안에 갇혀서 처참한 참변을 당했을 뻔한 거죠. 그 혹시라도 말 안 듣고 그냥 누워있는 애들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다행히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전원 구조니까. 한편 옐리 도더 부교장이 이런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까닭. 2년 전에 있었던 중국 스촨성 대지진 이후에 수시로 지진에 대비해 연습을 해왔는데 정말 학생들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사실 그냥 이런 경험을 헛되이 이렇게 넘긴 게 아니라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기지로 이제 학생들을 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그때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9위 공개합니다. 쓰나미가 만든 10년의 기적. 전 세계를 울린 소년의 생활. 형형색색의 트리와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휴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날 세계를 큰 안타까움에 빠뜨린 대재앙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지난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를 덮친 거대한 쓰나미. 아유, 쓰나미. 이 일로 쓰나미란 용어가 많은 분들께 알려지기도 했었죠. 맞아요. 예. 당시 인도양 쓰나미로 희생된 목숨만 23만 명. 그중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에서만 무려 17만 명의 부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에 살고 있던 세프티 랑구티의 가족도 이 불행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집어삼킨 지진과 해일에 4살 난 딸 자나아와 7살 배기 아들 아리프가 쓸려간 건데요. 남편 세프티 랑구티와 아내 자말리아는 남매 행방, 아니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어 무척 괴로워했고요. 쓰나미에 휩쓸려간 자식들을 찾기 위해 온 동네에 전단도 붙이고 또 정부에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듯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보내며 자녀들을 찾아 헤맨 시간만 10년.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순 없었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누나, 나 지금 자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어. 자, 자말리아의 동생이 잃어버린 조카와 똑 닮은 소녀를 목격했다고 한 건데요.
소녀의 현재 나이는 14살. 자말리아의 딸이 4살이었을 때 행방불명되었으니 나이도 이게 딱 맞는 겁니다. 맞네요. 자, 그리고 이 소녀는 자신이 쓰나미에 휩쓸렸다가 한 어부에 의해 구조된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한다름의 소녀가 있다는 섬으로 달려가 극적인 만남을 가진 부부. 소녀를 마주하자마자 한눈에 자신의 딸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부부의 딸 자나 역시 엄마 자말리아에게 안기는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지내었던 것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말 한마디 안 섞고도 보자마자 이렇게 끌어안고 서로가 엄마 딸임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만 봐도 아는 이게 거죠. 내 엄마인 줄 아는 거죠. 표정만 봐도. 자, 그런데 이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 가족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들? 그렇습니다. 아들. 자, 10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게 된 딸 자나는 오빠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떠나려갈 때 분명 오빠를 봤는데 그 뒤로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그 오빠도 어딘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집에서 저렇게 살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렇죠. 자, 그 말을 듣고 한 줌의 희망을 품게 된 가족들. 그런데 2달 뒤 서수마트라주의 타야 쿰부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여보세요? 혹시 자말리아 씨 댁인가요? 제가 댁에 아드님을 보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인도네시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여성의 전화였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쓰나미로 가족과 떨어져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아리프. 이 소녀는 지난 10년 동안 거리를 떠돌며 노숙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어머. 자, 그래서 전화를 준 카페 주인이 이 소녀를 불쌍히 여겨 음식과 옷가지들을 갖다 주며 보살폈는데, 그런데 정말 우연히 TV에서 10년 만에 부모를 되찾은 자나의 사연을 보던 중 노숙소년 아리프의 사진을 함께 보게 된 겁니다. 세상에. 얼굴을 본 거죠. 10년 만에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된 세상에. 가족들. 자,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재회에 전 세계 내 네티즌들은 기적은 이날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네요. 이 가족처럼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라며 뜨거운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올해 3월 SNS에 등장하자마자 단번에 16,000번 넘게 공유되며 화제를 모은 포장재가 있습니다. 바나나 그 이파리네. 저 바나나 잎이잖아요. 역시 두 분 이럴 땐 또 눈썰미가 있네요. 이 사진이 SNS에 공개되자마자 어머, 선물을 포장한 것처럼 너무 예쁘다. 그래. 헐, 음식보다 포장에 더 눈이 가네? 전 세계 누리꾼들의 폭풍 좋아요까지 사람들의 화제를 한 몸에 받은 이것은 태국 북부 지역 치앙마이에 위치한 R 슈퍼마켓의 친환경적인 포장재, 바나나 잎으로 만든 포장재입니다. 아니 저거는 환경을 보호하려고 한 이벤트가 아니라 포장지를 이쁘게 꾸민 이벤트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까지 하니 얼마나 좋아요. 아 너무 좋다. R 슈퍼마켓은 환경 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과 비닐봉지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고민하던 중,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아니 주변에 널린 게 바나나 잎인데. 1년 내내 어딜 가나 무료로 구할 수 있어서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천연 그 자체니까요. 자연 분해는 당연하고요. 정말 이런 좋은 대체 포장지가 없는 거죠. 플라스틱 포장을 해야 깔끔해 보이고 위생적이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저는 소비자들도 저런 거에 더 눈이 가고 저런 걸 더 소비하고 싶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바나나 잎은 크고 유연하고 또 내구성도 아주 강해서 포장에는 아주 제격입니다. 그리고 대나무를 이용해 고정까지 하면 딱 그린 과일 채소도 더 신선해 보이고 또 친환경 포장이라는 점에 판매자도 소비자도 모두 파워 만족. 호응도 좋고 친환경적인 면을 높이 사서 베트남 등의 대형 마트에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좋다.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바나나 이파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저걸 위해서 또 수입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그거 이거 집신하는 거 뭐 지푸라기인가? 우리나라 그래, 그 찌개잖아. 저런 거 다 보셨죠? 어렸을 때. 저는 본 적 없어요. 사봤어요? 그 사극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본 적 없어요. 저는 이제 사극이나 시대극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런
모양은. 근데 실제로 저 어렸을 때는 저기 추석이나 뭐 명절 때는 저런 선물 하기도 했어요. 저런 식으로. 저런 걸요? 야, 괜찮다, 저거. 야, 지푸라기가 있네, 우리한테. 의미 저것도 있다, 어차피 저거. 친환경이니까. 야, 논에서 그냥 다 나고 버리는 거잖아. 지구를 살리는 작은 한 걸음. 태국 슈퍼마켓의 그린 라이프였습니다. 우린 언제나 답을 찾을 거야 싶고 3위 공개합니다. 플라스틱 제로가 눈앞에? 201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국제 마라톤 대회. 그런데 말입니다. 마라톤 참가자들을 위해 마련된 워터 스테이션에서 아주 특별한 워터 물이 전해졌습니다.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건네진 것은 바로 투명한 물주머니였습니다. 일명 워터 캡슐. 약간 젤리같이 생겼네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2014년 영국 왕립예술학교에서 혁신 디자인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전공한 재학생들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는데요. 그러다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캡슐막은 화학물질이 아닌 해초 추출물. 그래서 친환경적인 데다가 통째로 꿀꺽 삼켜도 인체에 무해합니다. 게다가 땅에 휙 버려도요. 4주에서 6주면 자연분해 완료. 이 워터 캡슐의 등장에 사람들은 혁신적인데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니 하며 두 팔 벌려 환영했고요. 그리고 이 워터 캡슐의 나비 효과, 런던 국제 마라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요. 2018년에만 76만 개의 플라스틱 병이 버려졌는데 2019년 올해 대회에선 무려 20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병이 줄었다고 합니다. 거의 4분의 1이네. 그리고 앞으로 더 널리 쓰일 수 있도록 보완 중인데요. 이게 외부의 막이 얇아서 운반이 어려운 점.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보관까지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 그냥 일반 물병을 아예 대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도 괜찮죠. 네. 저게 좀 더 이제 보완이 되면 우리도 이제 이 컵 대신에 그 캡슐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네. 먹고 그래서 이제 몽글몽글몽글. 그리고 재미없는 소리 하면 던져가지고. 그렇죠. 거기 이제 색깔 같은 자연 거. 분해되니까 네. 친환경적이잖아. 그래. 그거 나오기 시작하면 방수 메이크업 해야겠네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거야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에 절대 속지 마라. 대형 페스티벌 취소시킨 주인공. 자, 여러분, 이 특종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모두 매일 하고 있는 환경 파괴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뭔데 제가 매일 하고 있죠?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무려 56.4%의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립니다. 버리는 사람이 많죠. 배탈 날까 봐러죠 뭐. 그런데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섭취 가능 기간과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자, 예를 들면요, 냉동만두의 경우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약 9개월 정도인데 더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5일이라고 합니다. 모르셨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음식의 손실 비용은 연간 6,500억 원, 처리 비용까지 더하면 연간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도 문제지만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또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까지, 즉 음식물 쓰레기 자체도 곧 환경오염의 악이라는 사실이죠. 그 요즘 뭐 외국에서 음식 사오거나 뭐 우리나라 마트 가도 외국 음식들 많잖아요. 근데 이 나라마다 또 이 기한 표시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뭐 제조, 연원일, 뭐 유통기한 헷갈려. 다양하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왔습니다. 나라별 식품 섭취 표기 1. 자, 우리나라는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 유통기한을 쓰고요. 미국은 기간 내에 판매할 수 있는 기간, sell by date와 소비 기간 만료일, expiration dat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는요, 식품을 섭취해도 이상이 없는 소비 최종 기간인 use by date와 최상의 맛을 보장하는 품질 유지 기간, best before dat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expiration date와 use by date만 기간이 지나면 먹지 말라라는 뜻인 거죠. 이게 나라마다 다르니까 헷갈리긴 하네요. 자, 그래서요, 전 세계적으로 식품 섭취 관련 표기법 제도를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자, 2018년 영국 최대 식료품 유통업체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 매장에서 사과, 당근, 양배추 등 116개의 채소와 농산품에 한해 품질 유지 기간 표시를 제거하기로 했고요. 단,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육류, 생선, 달걀 및 유제품류만 소비 최종 기간 use by date를 표기.
자체적으로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해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꾸고 음식물 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도 이런 변화에 확실히 예전보다 음식을 덜 버리게 됐어요. 라며 긍정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식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뭐 딱 필요한 만큼만 사서 빨리 소비하면 좋은데 그놈의 할인자가 들어가 있으면 왜 필요 없는 것도 사게 되는 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인식만 바꾸어도 환경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달라져 보십시오. 매년 여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대형 뮤직 페스티벌.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 페스티벌은 매년 2만여 명이 모이는 최근 미국에서 가장 핫한 페스티벌입니다. 자, 이번에는 8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미시가노의 몬트로즈 비치에서 팝의 어린 왕자 트로이 시반, 핫한 힙합 크루 브록햄튼 등 인기 가수 30여 팀이 라인업에 올라 관객들의 기대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올해 뮤직 페스티벌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개최를 취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연을 단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문을 알고 난 사람들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네. 무슨 일이지? 갑자기 페스티벌이 취소된 이유, 바로 이 녀석 때문이었으니까요. 저 새가 어쨌는데? 자, 이 새의 정체는 그레이트 레이크 파이핑 플로버.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 서식하는 작은 도요새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에 겨우 6,500여 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희귀새입니다. 그런데 이 귀하디 귀한 파이핑 플로버 한 쌍이 지난 6월에 뮤직 페스티벌이 예정된 몬트로즈 비치의 주차장에 또한 둥지를 틀고 알을 낳은 겁니다. 주최측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이었겠네. 어떡하냐? 그래서 희귀새 파이핑 플로버를 지키기 위해 일리노이주 자연자원부에서는 접근 금지 판말을 세워 비치 주변을 통제했고요. 자원봉사자들도 파이핑 플로버 지키기에 동참했습니다. 자, 그리고 7월에 드디어 파이핑 플로버 새끼 3마리가 까꿍 태어났는데요. 이게 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냐. 시카고 지역에서 파이핑 플로버 알이 부화한 것은 6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는 파이핑 플로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과감하게 뮤직 페스티벌 개최를 취소해버립니다. 쉽지 않은데. 멋있다 진짜. 그리고 사람들 또한 뭐 축제는 내년에 가죠 뭐. 얘들아 건강하게 자라렴. 이런 반응이었다고 하네요. 천사들이네. 야, 희귀새 보호를 위한 일이라고 또 다들 이해를 한 거잖아요. 이게 선진 시민의식이다. 제가 저렇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부럽네요. 인간들의 이해와 배려 덕분에 삶의 터전을 보장받게 된 희귀새 파이핑 플로버 가족들. 오구오구 귀여운 우리 새들 건강하게 잘 자라렴.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거야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낯 뜨겁게 만드는 환경운동? 캐나다에서 정말 낯 뜨거운 현장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한 건물에서 나온 남자. 그런데 그의 뒤통수를 노려보는 시선들. 그 이유, 남자 같은 비닐봉지 때문이었는데요. 뭐요? 비닐봉지에 떡하니 적힌 문구는 이상한 성인 비디오 가게. 저기 뭐 그냥 그거 아니에요? 성인샵 이런 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 성인샵에서 주는 예. 비닐봉지? 근데 그런 샵이라고 해서 저렇게 크게 대문짝만하게 써있는 비닐봉지를 줄까요? 아무리 양성화돼 있어도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은 민망한 비닐봉지 속에 든 것은 19금 성인 비디오가 아니라 평범한 생필품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019년 6월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오지 않은 손님들에게 이상한 성인 비디오 가게, 방문 청소 가게 등 다소 민망한 문구가 적힌 비닐봉지를 제공했습니다. 아, 뭐야, 저거 어떻게 들고 다녀? 그렇지,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장바구니를 들고 오십시오. 그렇죠.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유쾌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바로 마트의 사장님 데이비드 리 권. 처음에는 손님들이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게 하려고 봉투값으로 5센트, 약 40원씩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지 소비량이 줄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싱크빅.
비닐봉지에 민망한 문구를 새겨보는 거야. 근데 저거 은근히 효과 있을 것 같아. 못 들고 다닐 거야. 들고 다니지. 못 들고 다니죠. 아니 근데 저는 들으면서 놀라운 게 이게 사실 뭐 큰 유통 체인에서 할 법한 그런 어떤 아이디어인데 이거 맞아. 그냥 동네 마트 사장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다니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어디서도 보지 못한 특별한 비닐봉지를 1000개 한정으로 제작을 해서 일명 19금 환경 캠페인을 했는데 부끄러워서라도 장바구니 들고 가야겠군. 환경보호에 앞장선 마트 아주 칭찬해 라면서 반응이 아주 쏘 핫했다고 합니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고 이게 사실 인센티브를 주든지 사람에게 재미를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심각하고 막 엄숙하고 이런 것보다 너무 딱 들으니까 얘가 너무 즐거워서 같이 동참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저게 참 대단한 게 저렇게 해서 비닐봉지 안 쓰는 효과도 있겠지만 저걸 그냥 쓰는 사람들도 친구가 물어볼 때 야 뭐야? 아 그거 아니고 이거 마트에서 이렇게 비닐봉지 안 쓰게 하려고 했대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게 비닐봉지를 얘기하기. 쓰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거. 마트 갈 때 장바구니 챙기기 잊지 맙시다.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거야 싶고 11위로 갑니다. 프랑스 센강이 화풀이된 이유? 프랑스의 낭만과 여유를 닮은 아름다운 센강.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이 센강이 유독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뭐 여긴 늘 북적이던데 아니에요?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아닙니까? 더 북적입니다. 거기 이제 모래사장 만들어서 파라솔 놓고 응. 파리 플라즈 저렇게 해놨어요? 인공 해변. 세네강에 나타난 사람들의 정체. 파리의 이덕화, 이경규 씨. 바로 도시 어부들입니다. 저 강에서 낚시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생강에서요? 그럼요. 왜? 저거 그렇게 크지도 않아. 저기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요? 이 도시 어부들이 낚아올리는 건 붕어도 아니요 쏘가리도 아니요 바로 고철.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과 미국에서 새로운 레저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 고철 낚시는요. 일명 마그넷 피싱, 자석 낚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 처음 들었네, 이거. 와,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 아니 손맛이 남다를 것 같지 않아요? 찰컥하겠네, 찰컥. 얼마나 이게 짜릿해. 이건 푹 붙어버릴 텐데. 월척이죠 월척. 막 못 올라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너무 무거워가지고. 찰컥하겠네. 자, 마그넷 피싱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낚싯줄 대신에 두꺼운 와이어, 또 미끼 대신에 자석을 꽁꽁 묶어 강 속에 풍덩 빠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힘껏 와이어를 끌어당기면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동전, 열쇠, 철제, 건축자재,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저런 게 다 나온다고요? 많이 더 버렸다. 자전거가 왜 들어갔어? 심지어 소총까지 나왔습니다. 소총이요? 대박이다, 진짜. 자, 이런 수중 쓰레기가 물속에 오래 잠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중에 녹아들어 수질 악화에 치명적이고요. 수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고철 낚시를 통해 월척 손맛, 재미는 기본이요. 환경을 지킨다는 자부심까지 뿜뿜. 그래서 온 마음을 모두 담아. 샵 오늘은 자전거 월척 성공. 샵 꿀잼 플러스 환경 지키기 일석이조. SNS에 너도나도 고철 낚시 인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의미 있다, 이것도. 이런 게 SNS의 저는 순기능인 것 같아요. 순기능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 했을 때 그걸 나만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함께 다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이렇게 좋은 일 했어. 나도 했어. 이거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경쟁이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 재미도 낮고 풍경도 돕는 고철 낚시였습니다. 우린 언제나 답을 찾을 거야 싶고 10위 공개합니다. 먹지 마세요. 환경에 양보하세요. 당신의 심장이 요동치는 순간 설렘 타임이 있죠? 택배 왔습니다. 아, 이거 진짜 좋죠. 바로 택배 언박싱이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정작 상품보다 그 상품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한 일회용 완충제가 많아도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좋은데 이래도 되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한두 번씩 고민을 해봤을 정도로 일회용 완충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꼼짝마, 지구를 구원하러 내가 왔다. 플라스틱 완충제를 대체할 구세주로 등장한 이것. 너무 좋다. 뭔가 대체한다니까 좋긴 한데 근데 저게 정체가 뭐예요, 저 지금? 돌 아니야, 돌? 돌이요.
돌이면은 택배 기사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저거 생긴 거 봐. 저 화가만 아니면 저 그 죄송한데 형광이야. 와인병을 돌에다가 하면 돌은 진짜 너무 다 무거워. 깨져서 오지 않겠습니까? 저건 종이일 것 같아. 종이. 저게 말이 됩니까? 저 안에 무슨 저기 휴지도 안 넣어놓고 저렇게 돌에다가 담아서 갖다 주면은 정말 돌머리 아닙니까? 이게 무엇이냐? 머쉬룸. 버섯입니다. 버섯으로 저걸 만들어요? 그럼 어디 봐서 그래? 아니 버섯이 어떻게 상자 모양으로 자라요? 말이 돼요 그게?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2018년 미국의 한 환경 전문 업체는요. 버섯의 영양을 흡수하는 기관인 균사체. 저 균사체에서 착안했는데요. 톱밥, 옥수수 껍질 같은 농업 폐기물과 균사체를 틀에 넣고 물을 콸콸콸 부으면요. 약 5, 6일 뒤에는 친환경 완충제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야, 스티로폼 아웃시켰네. 그러네. 스티로폼 적었어야 되겠네. 더 놀라운 건 냉장고 무게도 지탱할 정도로 튼튼하다고 오우, 합니다. 좋네. 야, 이제 스티로폼은 아웃시키자. 이걸로 가자. 그래요. 또 심지어는 불에 잘 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보통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500년 정도 걸리지만은 이 버섯 완충제는 오로지 내추럴. 약 90일 정도면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또 분해되면서 비료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농업 폐기물도 처리하고 플라스틱류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이네요. 비료도 되고. 네, 비료도 되고. 그래서 이 위대한 버섯의 능력에 반한 세계적인 가구 기업 아이사와 미국의 유명 컴퓨터 기업 D사에서 플라스틱 대신 이 버섯 완충제로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역시 큰 회사애들 나서네요. 우리나라도 대표 유통기업이 하나 딱 나서주면 그럼 뭐 좋을 것 같아요. 극호감되죠. 그럼요. 뭐 높은 데 있는 마트나 뭐 이런 데서 좀 하면 좋겠네요. 정말 이거는 저는 다다익선. 더 많은 곳에서 쓰면 쓸수록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전지전능한 버섯은 우리의 미래입니다.